네, 안녕하세요. 정쌤 투어의 정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지금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셨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쉬웠다고 해야 할지 어려웠다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단 전체 총평입니다. 여러분들 풀면서 어떠셨나요? 도표 문제가 무려 4문제였습니다. 5번, 10번, 15번, 20번. 그 중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과 도표 해석이 같이 혼합된 문제였죠. 이건 이제 최근 수능 기출 유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신기한 건 20번 고전 문제인 그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파트 문제가 빠져버렸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도표 문제가 4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멘탈이 탈탈탈탈 털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필수 기출 문제죠. 여태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요. 계급 계층 이동과 계층 이동, 방금 말씀드린 그 20번 고전 문제가 사라졌어요. 무려 2문제가. 그러면서 이상한 지문 독해식 문제에 사회운동 이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지문 독해형 파트 17번 문제가 들어오게 됐죠. 과연 우리 수능에서 이렇게 또 출제가 될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 파트를 버릴 수는 없죠. 우리 수능에 사실 이 파트가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주제 빼고 늘 나오던 주제들은 다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도표 문제의 테러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통 진짜 혼돈의 카오스를 겪지 않으셨을까. 문제 보자마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30분 안에 풀라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멘탈이 진짜 탈탈탈탈탈탈 털리셨을 텐데요.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솔직히 30분 안에 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악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표 문제를 이제 소거법으로 좀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긴 했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도표 문제 4문제를 이렇게 직면했을 때 수험생들이 겪는 데미지는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등급컷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솔직히 온라인 수업 체제로 바뀌면서 공부 많이 안 하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평가하면서 빡세게 된 것 같고요. 이제 9월 수능 때는 평년에, 내년에 그 난이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우리 수능 문제들이, 수능이 아니죠. 6월 평가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천천히 뜯어봅시다. 자, 1번 주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1번 고정 문제죠. 제가 수업 때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냐로 구분을 하십시오. 주체가 사람이면 무조건 사회문화현상이고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면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가지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따지다 보면 헷갈리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시면 제일 명확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 예외가 존재함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체가 사람임에도 자연현상으로 분류되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질병과 호르몬. 질병과 호르몬과 관련된 현상은요, 주체가 사람이지만 자연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문이 쫙 나와 있는데, 기억을 보니까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된 습질,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라고 하니 기억은 당연히 자연현상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이네요. 사람이 이 빛깔을 다르게 한 게 아니죠. 그냥 지 마음대로 이 스프레이 색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삭, 보니 등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담아낸 것도 사람이 한 거고요. 감상도 사람이 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군요. 간단하죠? 나 여기 개화가 잘 되지 않아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이 앞에 두 개 자연현상 나왔으니까 뒤에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겠지라고 접근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시는 순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세계 한 개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제 목소리에 시리가 방했네요. 자, 어쨌든 자,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 현상과 달리, 즉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자, 동일한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으니 이건 당연히 1번 답이 될 수 없겠죠. 몰가치적이다라고 했는데 둘 다 몰가치적이죠. 사람의 생각인 가치를 자연현상이 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못해요, 자연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몰가치적이라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자, 2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인과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고요.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 현상이든 둘 다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자, 이것도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죠.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누구였죠? 맞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왜? 자연현상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확실성과 필연성의 법칙을 따르니까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과 개연성과 경향성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해서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명확하진 않다는 거, 이걸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뭐 메인 테마, 메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또 이것도 달리 때문에 틀린 거죠.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 현상이든 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4번. 자연현상은, 잘못 말했네요. 자,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하다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연현상은 보편성밖에 안 나타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한 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서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동일한 현상을 묶어놨군요.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연성의 원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률성의 원리와 경향성의 원리와 동의합니다. 이 개연성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해서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뭐 1번은 틀린 분이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은 각 문제마다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드리면서 가고 싶기도 한데 그럼 이 해설 강의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 주제들을 정리하진 않고 문제에 나온 개념들에다 플러스 좀 알파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당 차시의 좀 더 중요한 개념들이나 내용들은 정센투어 유튜버로 확인을 제가 제 유튜브 홍보하려다 보니까 많이 꺼여버렸네요. 네, 정센투어를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강의가 관련 학습지와 함께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뻔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 측면으로 문제를 냈네요. 이건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 뭐 나온다면은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그냥 지문 독해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답니다. 익명성을 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했고요. 이거를 지문 내에서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명성 보장한 게 아니라 보장했습니다.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은 동그라미라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대요.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나요? 한번 볼까요? 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답니다. 자,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으니까 어때요? 연구 목적을 알린 거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자, 볼까요? 지금 보니까 답은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을 제외를 하면서 면접 내용을 기록했네요. 어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답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반영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4번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았다 합니다.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답은 자신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증 가능성을 수용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고요. 그다음 5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취지를 설명하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다음에 면접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호를 표기를 다 안 했는데 요게 3번과 관련된 밑줄이었고 요게 4번과 관련된 밑줄이었네요. 어쨌든 간 정답은 결과적으로 3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는 첫 번째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수집과 연구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당연히 수용을 해야 할 거고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겠고요.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엄청 깊게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냥 지문 독해형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제가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어서 3번 문제 해설을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군요. 평소 수능 기출문제와 다르게 좀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재밌었고요. 하지만 문제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 맞다고 대답할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X로 대답할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이거랑 대비되는 게 세 번째 질문이네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건 누구예요? 맞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만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할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X라고 답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었죠. 이 자문화 중심주의만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나머지 사대주의와 상대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답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자신의 문화가 열등하다고 보는 건 누구예요?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죠. 사대주의만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할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매칭을 시키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번에서 많이 내는 그 문제 유형을 태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재밌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X가 상대주의였어요. 상대주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사대주의네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 4, 이미 태도가 다르니까 답은 지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 이해 대상으로 보는 건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였고 이건 사대주의였는데, 자, 병도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 질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지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해당되는 특징이었죠. 근데 무드 보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드 지우면 되겠고요. 그럼 찬찬히 을을 볼게요. 을부터 보죠. 자, 지금 여기가 자문화 중심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다 모두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답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만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니까 이응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나의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열등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X라고 답을 하겠네요. 답 나왔네. 정답은 을.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소거법으로 풀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응은 상대주의거든요.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인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이 을이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으신가요? 사실 개념 문제는 지금 우리가 3번까지밖에 아직 안 풀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도표 문제가 많아서 이번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겠죠. 자,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나왔네요. 사회 집단 파트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획은 리을과 달리 구성 간의 간접적인 접촉과 수단적인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이다. 자, 접촉 방식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분류할 때 우리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을 나눌 수 있죠? 맞습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간접적 접촉을 바탕으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2차 집단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가족이고요. 가족은 2차 집단이 아니라 대면적 접촉을 바탕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니까 1차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1번은 기업부터 틀리네요. 기업은 리을과 달리라고 했습니다. 리을은 오히려 정당이 2차 집단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 서로 바꿔주면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그런 선지였고요. 2번 니은과 디귿인데요. 니은은 유치원이고 디귿은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이네요. 이 두 집단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랍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는 사회 집단 7가지 중에 결합 의지라고 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결합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거를 공동사회라고 하죠. 공동사회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또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공동사회가 맞아요. 이게 지금 공동사회를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치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이 아니라 내 의지에서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에 결합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니은을 지웠을 때 이거는 맞는 부분이라 되는 겁니다. 어때? 간단하죠? 그럼 3번 답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는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답니다. 자, B시기의 공식 조직. 자, 공식 조직이 뭐였죠? 공식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된 집단을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대표 사례로 여기는 학교가 있고요. 회사도 있고 정당도 있고 공무원 집단도 있는데요. 게임 동호회는 동호회니까 친목 집단이죠. 자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 집단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니까 B시기에는 공식 조직의 개수가 1개고요. 그 다음에 D시기를 보니까 종친회와 환경운동단체가 있네요. 종친회는 우리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 집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단체는 시민단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집단과 시민단체는 둘 다 무슨 성격을 띠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D시기의 공식 조직은 2개예요, 2개. 그렇기 때문에 B시기가 D시기보다 많은 게 아니라 D시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글이 작성한 내용 중 C시기를 보니까 동창회와 대학교 학단의 독서 소모임을 물었네요. 이 C시기에는 각각 1개의 비공식 조직이 들어있답니다. 을도 같이 물었네요. 을은 정당과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라고 써있어요.
자, 비공식 조직은 어디 안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이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 대표 사례가 회사인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사업 모임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사업 모임이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동창회는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학과 내 이 어디 아니라는 내라는 키워드를 줬네요. 대학교 내 독서 소모임은 바로 대학교라는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친목 집단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C는 갑에는 한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죠. 자, 정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 대학교 총학생 회장들도 역시 이들의 구성원의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들도 공식 조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을에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무기예요. 맞다. 자, 괜찮나요? 자, 그럼 5번. 가글이 작성한 내용 중 D시기를 물었습니다. D시기에는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랍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대요. 자, 이익사회는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집단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나 출판인 협회 모두 어때요? 이익사회가 맞죠. 내 의지에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 둘은 모두 이익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D시기가 2개가 맞고요. 그 다음 을의 D시기는 종친회와 환경운동단체인데 종친회든 환경운동단체든 내가 태어나자마자 속하게 된 집단도 아니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도 아닙니다. 둘 다 이익사회가 맞죠. 그러니까 D시기의 가들은 모두 이익사회가 2개인 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에요. 자발적 결사체는 다양한 사회 집단 중에서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집단을 설명하기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고요. 이 자발적 결사체는 크게 3개가 있죠.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근데 이 회사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출판인 협회 역시 어때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얘네도 이건 자발적 결사체가 맞습니다. 자, 이거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 집단에 해당해요. 출판인 협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인데요. 이렇게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를 직능 집단이라고 합니다. 직능 집단. 네, 이 직능 집단은 대표적인 이익 집단, 즉 자발적 결사체 중인 이익 집단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답은 1개네요.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종친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 집단이고요. 환경운동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 시민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회 집단 파트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들 괴롭힐 텐데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정쌤2의 이 다양한 사회 집단의 상관관계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 강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차마 하진 않겠지만 궁금한 친구들, 사회 집단이 헷갈린다. 정쌤 투어를 검색해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멘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안 헷갈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도표 문제인데 아마도 해설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죠.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네요.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는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는 수업 집중도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땡땡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A, B 두 집단에 남녀 각각 50명을 임의로 배정을 했고요. 8주 동안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는데 B 집단은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했고요. 즉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를 가했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B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고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즉 자료수집 방법 중에 우리는 실험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적용에 사전과 사후의 측정치를 사용해서 두 집단 모두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답니다. 자,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자료수집 방법 중에 실험법을 썼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보기를 같이 볼게요. 자,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죠. 이거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들 연구 단계 중에 우리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이제 일반화는 결론 도출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그 중에 이 자료 수집 단계, 연구 단계와 함께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개념도 우리가 알아둬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대표 단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수능 문제를 푸는데 좀 용이하거든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혹시 대표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한 것.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뭘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할지 정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과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바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아마 여기 이 첫 번째 별첨이죠. 측정 항목은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이라는 이 별첨을 가지고 기억을 함정 문구로 판 것 같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단계를 알고 계신다면 틀릴 리가 없는 문항이었습니다. 니은과 디귿, 수업 집중도랑 자아 존중감은 모두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사실 이미 틀린 보기가 나오면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빠르죠.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다 지워버리고 니은은 맞는 거니까 5번 지워버리고 3번, 4번 중에 하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도표 문제 풀 때는 소거법으로 이렇게 보기가 덩그러니 한두 개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네요. 이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디귿. 기억의 수행 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높게 나타났대요. 자, 기억을 수행했습니다. 즉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는데요. 자, 이 니은이 수업 집중도였죠.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자, 일단은 통제 집단인 A를 보면 남자는 수업 집중도가 실험 결과 0.1이 증가했고요. 여자는 오히려 0.1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네요. 3점에서 3.3으로 0.1 증가한 남자와 3.6에서 3.5로 0.1 감소한 여자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단은 즉 실험 집단인데요. 3.2에서 3.6으로 0.4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3.6에서 3.8로 0.2가 증가합니다. 자,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실험 집단이 니은 수업 집중도의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수능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하고 리을 그냥 쿨하게 날려도 되는데 지금 우리 수능 푸는 게 아니라 해설을 하는 단계니까 리을이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자, 디귿의 경우, 즉 여기 자아 존중감이네요. 이 자아 존중감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답니다. 자,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예요. 자, 보니까 남학생은 자아 존중감이 방과후 달리기 이후 0.1 상승했고요. 근데 여학생은 3.3과 3.3으로 변동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영향을 안 받았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통제 집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경우 남자 학생은 2.9에서 3.3으로 0.4가 증가했습니다. 즉 남자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여자는 3.3에서 2.9로 0.4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여긴 영향을 안 받았고 여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방과후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못 뛰니까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떨어졌다고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강의를 끊었다가 이어서 6번 문제 해설을 해볼게요.